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주목할 이야기는 월스트리트의 거물이죠. 켄 그리핀, 그리고 그가 이끄는 헤지펀드 시타델에 관한 겁니다. 네, 시타델은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죠. 그렇죠. 근데 이 시타델이 비교적 신생 기업이랄까요? 디파이 디벨롭먼트, 줄여서 DFDY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맞습니다. DFDB, 아직은 시장에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이름은 아닐 수는 있는데요. 네, 그래서 더 파고들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 DFDB가 솔라나, SOL라는 특정 암호화폐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타델 같은 거대 자본이 그것도 솔라나라는 특정 알트코인에 집중하는 회사에 투자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신호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시타델이 이 회사에 주목했을까? DFDB는 도대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곳인가? 그리고 핵심 자산인 솔라나, 이 솔라나의 잠재력은 뭐고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는지도 균형 있게 봐야겠죠.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 트레저리 기업이라는 개념, 이게 새로운 투자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의 중요한 변화를 감지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먼저 DFDB라는 회사, 이 회사의 과거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시작이 아주 의외던데요. 네, 정말 그렇죠. 지금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원래 회사 이름은 제노버였어요. 제노버. 네, 그때는 뭘 했냐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핀테크 기업이었습니다. 와, 부동산 AI 핀테크에서 암호화폐 트레저리로 정말 180도 변신인데요. 언제 이렇게 바뀐 거죠? 그 결정적인 시기가 2025년 4월입니다. 이때 경영권 변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거죠. 아, 경영진 교체가 기점이었군요. 네, 기존 사업은 접고 우리는 이제부터 특정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사서 보유하는 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DAT라고 부르는데요. DAT,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네, 가장 유명한 예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잖아요.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모아서 거의 비트코인 대리 투자처처럼 된 곳. 아, 그렇죠. 비트코인 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딱 떠오르죠. DFDV도 비슷한 전략인데 중요한 차이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솔라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빠른 속도로 유명한 고성능 블록체인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가 아니라 솔라나를 콕 집어서 선택했다. 이게 참 대담한 결정 같은데요.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이요. 폭발적이었습니다. 자료 보니까 2025년 한 해에만 주가가 2000% 넘게 뛰었더라고요. 2000%요? 와,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솔라나 가격이 올라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냥 사서 가지고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른 전략이 있었겠죠.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냥 솔라나 사서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에요. DFDV는 좀 더 적극적인 전략을 씁니다. 솔라나 네트워크 생태계에 직접 참여하는 거죠. 직접 참여한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솔라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기여하는 검증자, 밸리데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검증자, 노드 운영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네트워크상에서 거래들이 유효한지 확인해주고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걸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리고 그 대가로 뭘 받느냐? 바로 솔라나를 받습니다. 추가적으로요. 보상을 솔라나로 받는군요. 네, 이게 바로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 창출입니다. 이걸로 연간 한 7, 8%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해요. 아하, 그러니까 솔라나 가격이 오르는 거에 더해서 스테이킹으로 이자처럼 솔라나를 또 받는 구조군요. 그렇죠. 솔라나 보유량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하던 소프트웨어 사업도 조금 남아있을 테고 거기에 솔라나 자산 가치 상승 기대 플러스 스테이킹 이자까지 수익원이 여러 개네요. 이거 상당히 영리하게 설계했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만 노리는 게 아니라 스테이킹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 아니 암호화폐 흐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걸 확보한 거죠. 그렇죠. 변동성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는 노력으로도 보이고요. 맞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회사는 그냥 코인만 사놓은 게 아니라 뭔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주가 폭등은 솔라나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었겠지만요. 그래도 이 스테이킹 모델이 DFDB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독특감 때문에 시타델 같은 거물들의 레이더에도 포착된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시타델 이야기를 넘어가 보죠. 이 거대 헤지펀드가 어떻게 DFDB에 투자를 하게 된 건가요? 그냥 장내에서 주식 사듯이 한 건 아닌 것 같던데요? 네,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2025년 8월에 DFDB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했어요. 총 1억 2,400만 달러 정도요. 꽤 큰 규모네요. 그렇죠. 이때 사용된 방식이 바로 파이프,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 우리말로는 상장 지분 사모 투자라고 합니다. 파이프 투자.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좀 생소하기도 하네요. 이게 뭐죠? 쉽게 말하면 이미 생장된 회사가 소수의 특정 투자자들한테만 비공개적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아, 일반 공모랑은 다르군요. 특정 투자자들만 대상으로. 네, 주로 기관 투자자나 큰 손들이 대상이죠. 장점은 뭐냐면 일반 공모보다 절차가 훨씬 빠르고 간편하다는 거예요. 회사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빨리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참여하는 거겠죠? 그렇죠. 보통은 시장 가격보다 좀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권리, 워런트 같은 걸 받기도 합니다. 일종의 혜택이죠. 그렇군요. 그럼 시타델도 이 파이프를 통해서 DFDB 지분을 확보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시타델이 이 파이프 라운드에 참여해서 약 80만 달러 정도를 투자했고요. 재밌는 건 켄 그리핀 개인 명의로도 투자를 했어요. DFDB 지분 4.5%로 확보했죠. 켄 그리핀 개인이 4.5%나? 이건 꽤 의미 있는 지분율 아닌가요? 네, 개인 투자로는 적지 않은 규모죠. 반면에 시타델 펀드 자체의 투자는 80만 달러. 이게 시타델 전체 운용 자산이 한 1,15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1,150억 달러. 어마어마하네요. 거기에 비하면 80만 달러는 정말 뭐랄까 0.00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금액이죠. 그렇네요. 거의 뭐 점 하나 찍은 수준인데요. 이게 좀 의아합니다. 왜 이렇게 작은 금액을 투자했을까요? 그것도 파이프 방식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투자를 단순한 금액으로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라기보다는 훨씬 더 큰 그림,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해요. 전략적인 의미요? 네, 시타델이 그리고 켄 그리핀이 여기에 투자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그 상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 일종의 시그널 같은 거군요. 우리도 이 분야, 이 회사에 관심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정확합니다. 특히 시타델 같은 전통금융의 거물이 그것도 솔라나라는 알트코인에 집중하는 회사에 투자했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이 투자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는 어떤 의미를 던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두 공용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 아, 관심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네, 솔라나 같은 뭐랄까 차세대 주자들, 이런 고성능 블록체인, 흔히 말하는 알트코인 영역으로 기관의 돈이 본격적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기관들이 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위주로만 봤었잖아요.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시타델이 DFDB, 즉 솔라나 트레저리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건 솔라나의 기술력이나 생태계 확장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위험성은 알지만 잠재력이 더 크다고 봤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앞으로 다른 기관들의 투자 결정에도 분명 영향을 줄 수 있는 꽤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기관들의 투자 지평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아까 암호화폐 트레저리 기업이라는 용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DFDBU 같은 회사들이 더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새로운 투자 트렌드 혹은 자산군, 에셋 클래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요. 암호화폐 트레저리 기업. 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 목록에 특정 암호화폐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도 그 암호화폐 가격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겠군요. 정확합니다. 거의 뭐 해당 암호화폐의 대리 투자 수단, 프록시 역할을 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직접 암호화폐를 사지 않고 이런 회사 주식을 사는 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냥 거래소 가서 코인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멋자지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편의성이에요. 암호화폐 직접 사려면 거래소 가입하고 지갑 만들고 개인키 관리하고 이게 생각보다 번거롭고 또 보안 위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 키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트레저리 기업 주식은 그냥 기존에 쓰던 증권 계좌에서 일반 주식 사듯이 사면 되니까 훨씬 간편하죠. 아, 접근성이 좋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문제인데요. 특히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내부 규정상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아, 펀드 규약 같은 것 때문에요. 네. 그런 기관들에게 이 트레저리 기업 주식은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는 거죠. 관리의 번거로움도 덜고요. 확실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네요. 관리 부담 없이 간접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트레저리 기업들도 어떤 코인을 주로 담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뉘겠네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라티지 같은 곳들이요? 그렇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또 마라톤 디지털이나 라이어 플랫폼 같은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 있죠. 이 회사들도 자기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 쌓아두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약간 디지털 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겠네요. 장기 보유 목적? 맞습니다. 가치 저장 수단이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유형은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입니다. 아, 이더리움을 모으는 곳도 있군요. 네, 이들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의 활용성에 더 주목하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라든지 그걸 기반으로 한 디파이 생태계, 또 NFT 시장 이런 것들이요. 이더리움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더리움 자체의 가치 상승과 더불어 그 생태계의 활용 가능성을 높게 보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DFDV 같은 알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죠. 네, 오늘의 주인공 DFDV. 네, 이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시가총액은 작고 변동성은 더 클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알트코인을 선택해서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씁니다. DFDV가 솔라나를 고른 것처럼요. 이건 정말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네요.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쪽박 찰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런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죠.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투자와 알트코인 트레저리 기업 투자는 위험성 자체가 다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까지 트레저리 기업들의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지는 게 보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야 할 그림이 있는데요. 이 트레저리 기업들이 단순히 코인을 사서 모으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까 DFDB 사례에서 본 것처럼요. 스테이킹 같은 거? 네, 맞아요. 점점 더 많은 트레저리 기업들이 그냥 보유 홀딩만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킹에 참여한다거나 DFDB처럼 검증자 노드를 직접 운영해서 추가 수익을 만들려고 해요. 오, 단순히 사놓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굴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걸 적극적 자산 운영 액티브 매니지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암호화폐 생태계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 회사가 코인을 얼마나 가졌나만 볼 게 아니라 얼마나 잘 굴려서 추가 수익을 내는지 그 운영 능력까지 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앞으로 트레저리 기업들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냥 코인 시세만 빨아가는 게 아니라 자차적인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하느냐. 네,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솔라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DSDV와 그리고 시타델은 수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솔라나를 주목했을까? 이 솔라나라는 블록체인이 가진 매력이 도대체 뭐고 또 어떤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솔라나를 제대로 아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죠. 솔라나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강점은 역시 속도와 확장성입니다. 빠르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네, 솔라나는 역사 증명, Proof of History, POH라는 좀 독특한 방식을 써요. 이게 뭐냐면 모든 거래 기록에다가 암호화된 시간 도장을 찍어서 순서를 미리 정해버리는 거예요. 아, 시간 순서대로요? 네, 그러니까 검증자들이 어떤 거래를 먼저 처리할까 이걸 놓고 서로 합의하느라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는 대로 그냥 쭉쭉 처리하면 되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겁니다. 그게 솔라나 속도의 비결이군요.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빠르다고 하나요? 이론상으로는 초당 수만 건 TPS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이더리움이 지금 처리하는 속도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거죠. 초당 수만 건. 체감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실제 서비스에서는 어떤 차이를 만드나요? 예를 들어서 탈중앙화 거래소 DX에서 거래를 하거나
NFT를 사고 팔거나 아니면 블록체인 게임을 할 때 거래 버튼을 누르면 거의 즉각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이더리움처럼 몇 분씩 기다리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사용자 경험이 훨씬 좋아지겠네요. 답답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는 건 네트워크가 덜 막힌다는 뜻이기도 해서 거래 수수료, 가스 피가 아주 저렴하다는 장점도 따라옵니다. 맞아요. 이더리움은 좀 막히면 수수료가 엄청 비싸지잖아요. 네. 솔라나는 그런 점에서 훨씬 부담이 적죠. 이게 개발자들이 솔라나 기반으로 뭔가 새로운 서비스, D앱을 만들고 또 사용자들이 그걸 이용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유인책이 됩니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거니까요. 속도 빠르고 수수료 싸고 개발자나 사용자나 좋아할 만하네요. 그럼 이런 장점 덕분에 솔라나 생태계도 많이 커졌겠어요? 네, 실제로 생태계 확장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파이, NFT 마켓, 웹3 게임, 심지어 웹3 소셜미디어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들이 솔라나 위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뭔가 구체적인 지표 같은 게 있을까요? 생태계 크기를 가늠할 만한? 네, 아까 잠깐 언급됐는데 2025년 기준으로 솔라나 네트워크에 예치된 총 자산 가치, 이걸 TVL, 토탈 밸류 락트라고 하거든요. TBL. 디파이에 묶인 돈의 총액이죠? 맞습니다. 그 TVL 규모가 96억 달러를 넘었다고 해요. 96억 달러면 거의 100억 달러에 육박하네요. 상당한데요? 그쵸. 그만큼 많은 자금이 솔라나 기반 서비스들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다 솔라나의 기술적 강점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속도, 낮은 수수료, 그리고 활발한 생태계. 솔라나의 매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겠죠? 솔라나의 약점 혹은 위험 요인은 뭘까요? 이 부분도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약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죠.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어 왔던 건 네트워크 불안정성입니다. 아, 그 네트워크 멈췄다는 이야기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몇 차례나 네트워크 전체가 그냥 먹통이 되는 사태가 있었어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거의 하루 가까이 멈춘 적도 있었죠. 왜 그런 문제가 생긴 건가요? 주로 갑자기 거래량이 폭증하거나 아니면 특정 봇들이 과도하게 네트워크 자원을 사용하면서 처리 용량을 넘어서 버린 경우들이었어요. 아무리 평소에 빨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버리면 신뢰도가 확 떨어질 텐데요. 특히 돈이 오가는 금융 서비스에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솔라나 재단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완전히 해결됐다고 장담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남아있는 거죠. 네트워크 안정성 문제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군요. 또 다른 약점은 없나요? 또 하나 꾸준히 나오는 비판이 중앙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중앙화요? 블록체인은 탈중앙화가 핵심 아니었나요? 네, 그게 이상적이죠. 그런데 솔라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검증자 노드를 돌리려면 필요한 컴퓨터 사양이 꽤 높아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아, 아무나 쉽게 검증자가 되기 어렵다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자본력 있는 대형 검증인들에게 스테이킹된 솔라나 물량이 몰리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게 심해지면 사실상 소수의 그룹이 네트워크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탈중앙성이라는 가치와는 좀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치열한 경쟁 환경도 무시할 수 없죠. 아, 솔라나 말고도 빠른 블록체인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솔라나가 이더리움 킬러 중 하나로 떠올랐지만 아발란체니, 앱토스니, 수이니, 이더리움의 자리를 넘보는 고성능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들 자기들만의 기술로 경쟁하고 있겠군요. 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솔라나가 계속 기술 혁신을 하고 생태계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우위를 지켜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솔라나가 이런 불안정성, 중앙화 우려, 치열한 경쟁 같은 위험들을 잘 관리하고 넘어서서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러네요. 장점은 확실하지만 약점도 만만치 않군요. 결국 시타델의 DFZV 투자는 이런 솔라나의 리스크를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와 생태계 확장이라는 그 잠재력에 더 크게 베팅을 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군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위험을 인지하고 감수하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들어간 계산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켄 그리핀과 시타델의 DFGV 투자라는 하나의 사건에서 출발해서 DFGV의 변신 과정, 파이프 투자 방식, 암호화폐 트레저리 딜업이라는 새로운 트렌드, 그리고 솔라나의 강점과 약점까지 깊게 파고들었는데요.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해 볼까요? 네. 첫째,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넘어서 솔라나 같은 유망 알트코인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가 포착되었다는 점. 둘째, DFGV처럼 특정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운영하는 암호화폐 트레저리 기업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 셋째, 시타델의 투자는 솔라나가 가진 명백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적 잠재력과 생태계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신뢰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활용해야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켄 그리핀이나 스타들 같은 이름값만 보고 섣불리 따라 나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묻지마 투자는 절대 금물이죠. 거군요. 둘째, 그들은 파이프라는 방식으로 아마도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이든 추가 옵션이든요. 출발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점이네요. 같은 투자가 아니라는 거.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DFDV라는 회사는 거의 전적으로 솔라나 가격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솔라나가 잘 되면 같이 오르겠지만 반대로 솔라나가 급락하면 DFDV 주가도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네, 특정 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켄 그리핀이 투자했다는 소식은 이런 흐름도 있구나 하고 참고할 만한 흥미로운 신호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매수 추천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투자는 결국 자기 판단과 책임 하에 하는 거니까요. 특히 DFDV나 솔라나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은 더욱더 신중히 나겠죠. 그렇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솔라나의 기술적 문제점들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는지, 전체적인 거시 경제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이 이 투자와 맞는지를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적인 성향의 투자자고 높은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있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아주 작은 일부만 이런 자산에 배분하는 걸 고민해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섣불리 뛰어들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게 현명할 겁니다. 네, 동의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오늘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레저리 기업을 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혹시 미래에는 더 세분화된 트레저리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토큰만 전문적으로 모으는 회사라든지 디파이 토큰 트레저리. 흥미로운데요? 혹은 특정 메타버스 플랫폼의 가상 부동산이나 희귀 아이템 같은 디지털 자산만 대량으로 보유하고 관리하는 회사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와,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메타버스 자산 트레저리? 이렇게 점점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암호화폐 트레저리 모델들이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겁니다. DFDV처럼 딱 하나의 알트코인, 솔라나에만 집중하는 모델.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성공 모델일까요? 아니면 위험 분산 차원에서 여러 종류의 암호화폐 자산을 골고루 담는 뭐랄까 포트폴리오형 트레저리 모델이 더 안정적일까요? 그것도 고민해 볼 문제네요. 집중 투자의 폭발력이냐, 분산 투자의 안정성이냐. 네. 단일 자산 모델이 넣어진 높은 잠재력과 그만큼 높은 위험 사이에서 어떤 모델이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할지 이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상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